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들리죠? 왜 시험 때만 되면 날씨가 이렇게 좋은 걸까요? 전날부터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왜 날씨가 제일 좋을 때 시험을 보는 걸까? 자, 어쨌든 저번 시간에 우리 공리 3번을 서포트하는 수학적인 도구 허미션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이런 허미션 오퍼레이터는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만약 이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아이젠밸류를 갖는다면 그 아이젠밸류는 반드시 실수여야 한다. 왜죠? 공리 3번에서 이 오퍼레이터의 아이젠밸류가 곧 실제 관찰 가능한 값을 나타낸다고 했기 때문이다. 실제 관찰 가능한 값이 허수면 안 되잖아요. 기억나죠? 자, 그래서 다음 내용도 마찬가지로 오퍼레이터의 수학적인 성질에 대한 건데요. 바로 오퍼레이터의 커뮤테이티브는 있습니다. 쉽게 풀었으면 이게 오퍼레이터 연산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오퍼레이터 연산에 대한 교환 법칙,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두 개 이상의 오퍼레이터를 스테이트 펑션에 오퍼레이션 해야 되는 경우에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요. 실제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스테이트 펑션에 가까이 붙어 있는 오퍼레이터부터 계산하는 거야. B 먼저, A를 나중에. 자, 여기서 A 오퍼레이터와 B 오퍼레이터의 순서를 바꿔도 결과가 같으면 스테이트 펑션에다가 B를 취하고 A를 취한 거나 반대로 스테이트 펑션에 A를 취하고 B를 취한 거나 이 두 결과가 같으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A 오퍼레이터와 B 오퍼레이터는 서로 커뮤트 한다. 또는 커뮤테이티브 하다. 또는 오퍼레이터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렇듯하죠. 이게 교환 법칙이잖아, 그치? 자, 이렇게 교환이 성립하는 경우에 이 위에 있는 식을 살짝 바꿔서 다시 쓰면 우변에 있는 BA 스테이트 펑션 psi를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식을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psi는 공통이니까 이렇게 묶어주고요. 자, 우변이 0인데 요거를 그냥 0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오퍼레이터니까, 그치? 이런 제로 오퍼레이터를 도입을 해서 뭐 제로 오퍼레이터라고 하니까 엄청 거창해 보이는데 별거 아닙니다. 뭐겠어? 그냥 0을 곱해주는 오퍼레이터야. 뭐 그러니까 다 0이 나오겠지. 자,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 결국 오퍼레이터 A와 오퍼레이터 B가 커뮤트하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다 라는 말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AB 빼기 BA가 뭐다? 제로 오퍼레이터가 된다. 어때요? 깔끔하죠? 자, 여기서 AB 빼기 BA를 간단하게 이렇게 쓰고요. 대괄호에 A 오퍼레이터, 콤마
B 오퍼레이터. 자, 이거를 오퍼레이터 A와 오퍼레이터 B의 커뮤테이터 라고 부릅니다. 자,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A 오퍼레이터와 B 오퍼레이터가 서로 커뮤트하면 A 오퍼레이터와 B 오퍼레이터의 커뮤테이터가 뭐랑 같다? 제로 오퍼레이터랑 같다. 자, 반대로 A 오퍼레이터와 B 오퍼레이터가 서로 커뮤트 하지 않으면 A 오퍼레이터와 B 오퍼레이터의 커뮤테이터가 뭐가 아니다? 제로 오퍼레이터가 아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수학은 별거 없어. 아니, 그런데 이 오퍼레이터 A랑 오퍼레이터 B가 커뮤트 하건 커뮤트 하지 않건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런 오퍼레이터 사이에 커뮤테이티브니스에 어떤 물리적인 의미가 있을까? 항상 중요한 거는 이 수학이 아니라 물리적인 의미잖아요. 그쵸? 수학은 보조할 뿐이에요. 서포트 할 뿐이야. 그치?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퍼레이터 A와 오퍼레이터 B가 서로 커뮤트 하면 오퍼레이터 A에 대한 측정값, 다시 말하면 오퍼레이터 A의 아이젠밸류라고 할 수 있겠죠. 왜 공리 2번에서 공리 2번과 3번에서 이 오퍼레이터의 아이젠밸류가 곧 측정값이다 라고 했잖아. 자, 이 작은 a와 오퍼레이터 b에 대한 측정값 뭐 또는 아이젠밸류, 이 작은 b는 동시에 측정 가능하다, 동시에 측정될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이건 평균값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exact value를 얘기하는 거예요. 측정값 말 그대로. 자, 정확한 값을 동시에 알아낼 수 있다. simultaneous하게 알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와 모멘텀 오퍼레이터의 커뮤테이터가 제로 오퍼레이터랑 같더라. 자,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어떤 양자역학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이 에너지가 뭐죠?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에 대한 측정값이죠.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의 아이젠밸류와 모멘텀 오퍼레이터에 대한 측정값, 그냥 모멘텀이죠. 이 에너지와 모멘텀은 서로 동시에 측정이 가능하다. 자, 이런 뜻이 되고요. 자, 반대로 오퍼레이터 A랑 오퍼레이터 B가 커뮤트하지 않으면, 오퍼레이터 A와 오퍼레이터 B의 커뮤테이터가 제로 오퍼레이터가 아니면, 자, 이런 오퍼레이터들에 대한 측정값, 뭐 작은 a, 작은 b는 반대니까 뭐겠어? 동시에 측정할 수 없더라. 자, 그래서 어떤 측정값 두 개를 우리가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지, 동시에 알아낼 수 있는지가 이렇게 커뮤테이터라는 수학적인 표현으로 나타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치 오퍼레이터와 모멘텀 오퍼레이터의 커뮤테이터를 한번 구해봤더니 이게 제로 오퍼레이터가 아니더라.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라고? 위치 오퍼레이터에 대한 측정값, 그냥 위치죠? 위치와 모멘텀 오퍼레이터에 대한 측정값, 그냥 모멘텀이지? 모멘텀은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동시에 측정이 불가능하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example 3.10번. 자, 여기서는 먼저 키네틱 에너지 오퍼레이터랑 모멘텀 오퍼레이터에 대한 커뮤테이터를 한번 계산해 보라고 했어요. 이게 제로 오퍼레이터랑 같은지 다른지 한번 확인해 봐라. 여러분, 키네틱 에너지 오퍼레이터는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의 앞부분, 다음 모멘텀 오퍼레이터는 이런 허수가 포함된 미분 오퍼레이터였죠. 자, 이 커뮤테이터는 어떻게 계산하냐? 정의대로 이렇게 풀어서 써주면 됩니다. 오퍼레이터끼리만 계산하는 건 좀 이상하니까, 그치? 여기다가 스테이트 펑션을 추가를 해서 이렇게 풀어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오퍼레이터를 연산을 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스테이트 펑션에 가까운 것부터, 멀리 있는 거를 언제? 나중에. 자, 그럼 차례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첫 항에서는 이 모멘텀 오퍼레이터부터 계산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 항은 키네틱 에너지 오퍼레이터부터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데, 자, 마이너스 있으니까 여기다 플러스 되고요. 여기 앞에 있는 이 상수들은 그냥 밖으로 뺄게요. 미분 오퍼레이터니까 상수가 중요하진 않거든. 자, 그러면 i h바의 세제곱 나누기 2m 두 번 미분, 여기는 한 번 미분, 자, 빼기 똑같이 i h바 세제곱 나누기 2m, 자,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 결국에 뭐 돼요? 세 번 미분하는 거 되지. 이건 결국에 또 뭐 돼? 세 번 미분하는 거 되지. 그리고 두 개 빼면 뭐 나와요? 0이죠? 똑같잖아. 아니,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 하나, 두 번 미분하고 한 번 미분 하나, 결국엔 다 뭐야? 세 번 미분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결국 요게 제로 오퍼레이터 프사가 된다. 결국 키네틱 에너지 오퍼레이터와 모멘텀 오퍼레이터에 대한 커뮤테이터는 뭐랑 같다? 제로 오퍼레이터랑 같다. 자,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랑 모멘텀은 동시에 측정이 가능하다. 물론 측정할 수 있다면 이게 측정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양자역학적인 시스템이다 보니까 어떤 모종의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정확한 값을 측정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정확한 모멘텀 값을 알아내지 못할 수도 있잖아. 자, 그래서 만약 측정할 수 있다면 이렇게 키네틱 에너지랑 모멘텀은 둘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위치 오퍼레이터와 모멘텀 오퍼레이터에 대한 커뮤테이터를 한번 계산해봐라. 이게 제로 오퍼레이터가 나오는지 한번 구해봐라 했는데, 자, 여러분, 이거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떻게 알아? 불확정성 원리 있잖아. 어떤 양자역학적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위치와 모멘텀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위치와 모멘텀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으니까, 자, 이 위치 오퍼레이터와 모멘텀 오퍼레이터에 대한 커뮤테이터를 계산하면 이게 뭐가 나와야 돼? 제로 오퍼레이터가 나오면 안 돼요. 자, 실제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위치 오퍼레이터는 그냥 x를 곱하는 오퍼레이터고요. 그치? 모멘텀 오퍼레이터는 앞에서도 했던 것처럼 이런 허수가 포함된 미분 오퍼레이터다. 자, 그러면 x 오퍼레이터와 위치 오퍼레이터와 모멘텀 오퍼레이터에 대한 커뮤테이터를 계산을 하면, 자,
이 오퍼레이터만 가지고는 우리가 연산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푸사이 스테이트 펑션을 하나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정의대로 풀어서 계산하면 된다. 자,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오퍼레이터가 연산이 될 때 순서는 어떻게? 스테이트 펑션에 가까운 거 먼저, 먼 거 나중에. 자, 그럼 첫 번째 항에서는 이렇게 x를 모멘텀 오퍼레이터 스테이트 펑션에다가 곱해주고요. 두 번째 항에서는 x 곱하기 프 사이에다가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취해주면 돼.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이거 플러스고 앞에 상수죠? 밖으로 빼고요. 마이너스 IH바 X. 자, 미분하는 거 어때요? 그냥 하면 되죠? 한번 미분이니까 df 사이 dx가 된다. 자, 뒤쪽에 플러스. 자, 이거 상수고요. IH바. 자, 미분을 하는데 이거를 x 곱하기 프 사이를 지금 미분을 하는 거야. 그치? 이런 합성함수의 미분 어떻게 돼요? x만 미분. 그러면 프 사이 되죠? 더하기 프 사이만 미분. df 사이 dx. 이렇게 되더라. 자, 어때요, 여러분? 이거 두 개 더하면 0 나와요? 안 나오지? 뭐 이렇게는 지워지는데 이게 남잖아. IH바 프 사이가 남는다. 이거는 제로 오퍼레이터 곱하기 스테이트 펑션. 꼴이 아니죠? 자, 그래서 결국 위치 오퍼레이터와 모멘텀 오퍼레이터에 대한 커뮤테이터는 어떻다? 제로 오퍼레이터가 아니다. 위치 오퍼레이터와 모멘텀 오퍼레이터는 서로 커뮤트하지 않는다. 이 뜻이 뭐라고? 불확정성 원리. 위치와 모멘텀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다는 거야? 동시에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하나를 측정하고 싶으면 내가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커뮤테이터라는 수학적인 도구를 이용하면 어떤 두 물리량을 우리가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게 나중에 꽤 쓸모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챕터 3이고요. 또 여기까지가 양자역학 기본 이론의 끝이에요. 기본적인 건 이제 다 배운 거야. 자, 그럼 챕터 4부터는 뭐 하냐? 이 기본적인 이론의 바탕으로 실제 양자역학적인 현상을 한번 분석해 볼 거예요. 여태까지는 실제로 있다고 하긴 좀 그런 모델들을 가지고 뭐 이것저것 해봤잖아. 뭐 파티클 이너 박스라든지. 자, 어떤 실제 양자역학적인 현상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냐? 뭐 예를 들어서 하이드로젠 아톰의 수소 원자의 전자가 양자역학적으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 어떤 스테이트인지 궁금하죠? 뭐 아니면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하이드로젠 몰레큘, 수소 분자의 전자는 그 양자역학적인 상태가 하이드로젠 아톰, 수소 원자와는 어떻게 다른지, 원자 분자니까 뭔가 다른 게 있을 텐데 어떻게 다르냐,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단원 끝난 기념으로 숙제가 있는데 여러분 시험 기간이잖아. 제출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중에 공부할 때 한번 풀어보시고요. 제가 여기 적어 드리기만 할게요. (3.3번) (3.9번) 자, 내가 요번에 휴강도 한 번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진도가 좀 빨라서, 근데 내일부터 이제 여러분 시험 기간인데 다음 단원 진도 나가는 건 너무 비매너잖아, 그치? 그래서 제가 앞에서 안 했던 요 각운동량 있죠? 여러분들 옛날에 배운 거긴 한데 뭐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쭉 정리해 드릴게요. 아, 그런갑다 하고 그냥 보시면 돼요.
양자역학에서는 이런 물리적인 뭔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의미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 어차피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수학적인 표현 같은 게 어떻게 뭐 문제 풀 때는 훨씬 중요한데 뭐 그래도 물리적인 의미는 아닌 게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되니까 제가 한번 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속도 v로 직선 운동하는 질량 m인 입자의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그리고 운동량에 대한 고전 물리학적 표현이 각각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직선 운동이니까 쉽지?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그 다음에 운동량은 요건 벡터, 그치? 질량 곱하기 속도다. 자, 그럼 이번에는 똑같은 입자가, 자, 질량이 m이고 요 접선 속도가 지금 v야. 원운동 중이니까. 자, 이렇게 그림처럼 어떤 고정된 중심점에 대해서 r만큼의 반경으로 일정한 속력 V로 회전 운동하는 경우에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는 바뀌어요. 왜? 지금 이 물체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방향이 바뀌잖아. 그쵸? 계속 바뀌잖아. 뭐 어떤 경우에는 위로 가고 어떤 경우에는 왼쪽으로 가고 어떤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하지만 속력은 어떻다? 속력은 일정하다. 속도는 일정하지 않지만 속력은 일정하다. 자, 이런 회전 운동을 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이런 운동을 등속 원운동이라고도 하죠. 자, 먼저 운동 에너지부터 키네틱 에너지. 자, 회전 운동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속력이 뭐라는 거야? V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2분의 mv 제곱이야. 질량이 m인 어떤 물체가 속력 V로 움직이고 있다. 자, 그때 운동 에너지 얼마냐? 2분의 mv 제곱이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회전 운동이잖아요. 그치? 이렇게 그냥 이 빠르기를 속력 V라고 해서는 이게 회전 운동이라는 게 잘 드러나지가 않잖아? 직선 운동이랑 구분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회전 운동의 빠르기는 보통 어떻게 나타내죠? 사실 이런 속력은 직선 운동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이잖아. 회전 운동을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 1초에 몇 바퀴 회전하는지. 이 회전 진동수 frequency. 자, 요거를 이용해서 보통 나타냅니다. 단위가 뭐가 되겠어요? 초당 회전하는 바퀴수. 자, 그래서 이 초당 회전하는 바퀴수가 많으면 뭐 빠른 거고 적으면 느린 거고 어때요? 깔끔하지, 그치? 자, 그러면 이 속력 V와 회전 진동수, 요거를 누라고 쓰거든요. 자, 이 V와 누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자, 이 회전 진동수 이 분자에 있는 요 바퀴를 우리가 뭘로 바꿔주면 돼? 거리로 바꿔주면 그게 속력이 되는 거잖아. 자, 그럼 한 바퀴가 2파이, 지금 회전 반경이 r이라고 했죠? r이니까 결국 속력 V는 어떻게 된다? 2파이 r을 이 회전 진동수 누에다가 곱해준 게 된다. 근데 여러분 이거 이런 식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r을 앞으로 빼서 이렇게 2파이 누. 2파이가 그냥 뭐 2파이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요게 따지고 보면 단위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한 바퀴당 각도 360도. 이제 그거를 레디안으로 표현한 거지, 그치? 레디안 퍼 바퀴고. 아까 이 회전 진동수의 단위는 뭐라고 했어요? 초당 몇 바퀴나 돌아가냐? 바퀴 퍼 초다라고 했으니까 2파이에다가 회전 진동수 누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 바퀴 지워지고 레디안 퍼 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1초당 몇 레디안이나 회전하냐?
몇 도나 돌아가냐.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각속도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각속도 오메가가 됩니다. 자, 결국 이 각속도가 이런 물체의 회전 운동을 표현하기에 아주 적합한 빠르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이 된다는 거야. 자, 결국 이 각속도를 가지고 이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V가 뭐라고? R 곱하기 오메가니까 뭐 그대로 그냥 대입해. 2분의 1 m r 제곱 오메가 제곱이 된다. 됐죠?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 곱하기 r 제곱 오메가 제곱이다. 자, 여기서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좋지만 이 mr 제곱을 물체의 질량 곱하기 회전 반경의 제곱을 모멘트 오브 이너샤 I라고 정의하면 이거 기억나요? 안 나도 괜찮아. 어때요? 2분의 1 mr 제곱 오메가 제곱이 아니라 이렇게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라고 쓰겠다 라는 거야. 자,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자, 직선 운동이니까 속력을 이용해서 2분의 1 mv 제곱. 자, 회전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회전 운동이니까 각속도를 이용해서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각속도의 제곱이다. 자, 결국 이렇게 보면 이 모멘트 오브 이너샤는 뭐에 대응하는 물리량인 거예요? 이게 질량의 회전 운동 버전이다. 그럴듯하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뭔가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 물리량이에요. 이 물체의 질량 곱하기 회전 반경의 제곱에 뭔가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물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니죠? 회전 운동이라서 이 운동 에너지를 각속도를 이용해서 표현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모멘트 오브 이너샤라는 걸 정의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물리 1 배울 때 뭐라고 했냐면 이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편의상 만들어진 추상적인 물리량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왕 만들었으니까 이 모멘트 오브 이너샤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회전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량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모멘텀. 자,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모멘텀은 뭐라고? 그냥 질량 곱하기 속도지. 자,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대응을 시키면 회전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량 또는 각운동량, 이거를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하는데요. 기호로는 L이라고 씁니다. 자, 일단 먼저 크기부터. 자, 이 앵귤러 모멘텀의 크기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한번 추측해봐. 찍어보세요. 질량의 회전 운동 버전이 뭐라고? 모멘트 오브 이너샤 I 곱하기 회전 운동에서 빠르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이 뭐라고? 속력이야? 아니야. 각속도. 오메가일 것이다. 자,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은 I 곱하기 오메가다. 자, 그런데 I가 mr 제곱이고요. 오메가는 여기 위에서 보면 어때요? 속력 나누기 반경이죠. 그렇죠? V 나누기 R이다. V 나누기 R이다. 이렇게 지워지고 이게 mr V가 되네. 이렇게 나눠서 써볼까? R 곱하기 mV다. 여러분 mV가 뭐죠? 요거 그냥 직선 모멘텀이죠? P다. 자, 결국 각운동량 L과 직선 운동량 P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회전 운동에 대한 모멘텀은 R 곱하기 P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런 관계가 있어야만 할까?
자,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자, dl dt는 r 곱하기 p 우변. 자, 이거 미분하면 되는데 합성 함수의 미분이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된다.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회전 반경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니까 요건 0이고요. 요게 r 곱하기 dp dt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dp dt가 뭐죠?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한번 써볼까? p가 mv잖아. 근데 질량은 상수니까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거 뭐예요? 가속도잖아. 여러분 질량 곱하기 가속도 뭐죠? 힘이지. F는 ma잖아.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dl dt가 이 각운동량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게 뭐랑 같다? 회전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 곱하기 그 위치에 작용하는 힘으로 정의되는 이런 값을 가지게 된다. 자, 여러분 이렇게 물체의 회전과 관련된 이 물체의 회전을 일으키는 힘을 뭐라고 하죠? 회전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 곱하기 그 위치에 작용하는 힘. 이게 뭐예요? 이게 토크죠. 자, 이 물체의 회전을 일으키는 이 토크라는 물리량은 일단 뭐에 비례해? 힘에 비례해. 뭐 이건 당연하지. 내가 힘 많이 줘서 세게 돌리면 당연히 더 빨리 회전할 테니까. 자, 그러면 왜 회전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에 비례해요? 물체를 회전시킬 때는 힘을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힘을 어디에 작용하는지도 중요하다는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거실에서 엄마한테 혼나고 방에 들어갈 때 문을 쾅 닫고 싶어요. 내가 화났다는 사실을 가족들한테 널리 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일단 문에 어떻게 해야겠어? 힘을 많이 줘야겠지? 자, 그러면 이 힘을 어디에 줘야 돼요? 문 경첩이랑 가까운 곳에 힘 주면 문 쾅 닫을 수 있어요? 안 되죠? 문 바깥쪽 손잡이 부근 잡고 확 밀어야 쾅 닫힐 거 아니야, 그치? 자, 이렇게 회전 중심에서 먼 위치에 힘을 작용할수록 물체를 더 효율적으로 회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도 이미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적인 사실이 물리적인 식으로 이렇게 이런 토크가 물체의 회전을 일으키는 힘이 뭐에 비례한다? 회전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에 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이 직선 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힘이 어떻게 된다고? dp dt야. 그치? 자, 회전 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는 어때요? 힘의 회전 운동 버전 토크. 이 토크가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된다? dl dt. 앵귤러 모멘텀의 시간에 대한 미분으로 정의가 된다. 어때요? 또 짝이 맞죠? 자, 이래서 각운동량 L은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곱하기 각속도이면서 동시에 회전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 곱하기 직선 운동량이 된다. R 곱하기 P가 된다. 자, 이제 마지막. 지금까지는 요 크기만 생각해 줬는데 복잡하다 보니까 자, 회전 운동에도 마찬가지로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이 각운동량에 회전 방향까지 더해서 벡터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회전 방향. 여러분, 직선 운동량의 방향은 뭐가 결정하죠? 운동량 P는 m 곱하기 속도 V니까. 자, 질량은 스칼라잖아? 방향 성분이 없잖아요? 결국 운동량의 방향이 뭐의 방향이랑 같아? 속도의 방향이랑 같다. 자, 그럼 여러분, 각운동량이 만약에 벡터라고 한다면 이 각운동량의 방향은 뭐가 결정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각운동량 아까 뭐라고 했어? I 곱하기 오메가다.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곱하기 각속도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각속도의 방향이 곧
각운동량의 방향이 되도록 정의하면 되겠다. 자, 근데 여러분, 이 회전운동의 방향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회전운동의 방향을 직선 운동에서처럼 뭐 오른쪽, 왼쪽, 뭐 위쪽, 아래쪽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힘들죠. 계속 바뀌잖아. 그치? 사실 이 회전운동에는 방향이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습니다. 시계 방향과 클락와이즈, 반시계 방향, 카운터 클락와이즈. 자, 또 다른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시계 아니면 반시계야. 자, 결국 회전운동의 방향이 곧 각속도의 방향인 거니까, 자, 각속도의 방향은 어떻게 된다?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둘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 이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아니, 뭐 이거 쉽고 좋긴 한데,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라는 이 용어가 수학적인 용어는 아니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는 지금 다 수학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약속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회전 방향을 따라 감싸 쥐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회전 방향에 대한 수학적인 방향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거, 이런 시계 방향 회전에 대한 수학적인 방향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내가 오른손을 이 시계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감싸쥐었을 때, 손이 꺾여서 조금 힘들긴 하지만, 자, 엄지가 어디를 가리키죠? 화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을 가리키죠. 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아래쪽을 가리게 될 거야. 그치? 자,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이 반시계 방향 회전에 대한 수학적인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오른손을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감싸주면 엄지손가락이 어디를 가리켜요? 화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을 가리킨다. 여기다 그려보면 이렇게 위쪽 방향을 가리키게 된다. 자, 이게 바로 회전 방향 또는 각속도의 방향에 대한 수학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시계 방향 회전하는 물체의 경우에는 각속도의 방향이 이렇게 아래쪽이라는 거야. 자, 오른쪽에 있는 반시계 방향 회전하는 물체의 경우에는 각속도의 방향이 이렇게 위쪽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가 진짜 화면을 뭐 이렇게 뚫고 들어가고 뭐 화면을 뚫고 나오고 위쪽으로 움직이고 아래쪽으로 움직이고 뭐 그런 거야?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회전 운동의 방향을 아주 간단하게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추상적인 방향일 뿐이에요. 이 방향을 보고 우리가 이 물체의 실제 회전 운동 방향을 추측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엄지손가락을 이 각속도 방향으로 두었을 때 오른손을 감싸지는 방향으로 물체가 회전하고 있다. 이런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결국 그래서 각운동량 벡터는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곱하기 각속도 벡터인데, 자, 여기서 이 각속도 오메가 벡터의 방향은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다? 오른손을 이용해서 결정할 수 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각운동량이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곱하기 각속도이기도 했지만 회전 반경 곱하기 운동량이기도 했잖아요. R 곱하기 P이기도 했단 말이야. 자, 이거랑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뭐 다행히 이 중심 기준 위치도 벡터고, 뭐 위치니까 당연히 벡터지. 운동량도 아까 벡터라고 했잖아요. 그쵸?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이니까. 자, 이 둘을 어떻게 잘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잘 하면 되죠? 이때 쓸 수 있는 벡터 연산 뭐 있죠? 크로스 프로덕트. 자, 그래서 만약에 시계 방향 회전하는 경우에 이 R 크로스 P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한번 해볼까? R 크로스 P인데
모멘텀 P가 질량 곱하기 속도다. 질량은 스칼라니까 뭐 그냥 상수라고 봐도 되겠죠. 자, 이렇게 돼서 위치 벡터 R과 속도 벡터 V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되는데, 자, 지금 이 물체가 이 회전운동, 원운동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V가 이런 방향일 거고요. 자, 위치 벡터 R은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하기 편하게 여기 V, 여기 R, 시작점 맞춰주고, 여러분 크로스 프로덕트 이거 계산 어떻게 하죠? R 벡터에서 V 벡터로 이렇게 오른손을 감싸쥐었을 때 엄지가 어디 가리켜? 화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을 가리킨다. 어때요? 앞에서 우리가 결정했던 수학적인 방향과 똑같죠? 반시계 방향 회전하는 경우에는 어때요? 또 똑같이 해봐. R 크로스 P 하면 되는데 이게 그냥 R 크로스 V랑 같다며. 자, 지금 반시계 방향 회전하고 있으니까 속도의 방향은 이렇게 될 거고요. 위치 벡터는 또 똑같이 이렇게. 자, 그래서 V 때다 여기 그리고 위치 벡터 시작점 맞춰서 다시 한번 그려주고. 자, 크로스 프로덕트 어떻게 계산한다고? R 벡터에서 V 벡터로 오른손을 이렇게 감싸주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 크로스 프로덕트 결과 방향이다. 어디 가리켜? 화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을 가리키게 됩니다. 자, 이것도 어때요? 우리가 앞에서 결정했던 이 회전운동의 수학적 방향이랑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죠. 자, 크로스 프로덕트를 괜히 이렇게 정의한 게 아니야. 이런 거 하려고 우리가 만든 거예요. 약속한 거야. 자,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정의하면 이 R 크로스 P의 크기가 항상 RP는 아니게 되잖아요. 이게 크기 구하면 항상 R 곱하기 P인 건 아니잖아. 이거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알잖아. R 곱하기 P 곱하기 R 벡터와 P 벡터 사이의 각도 사인 세타다. 풀었으면 R 곱하기 M 곱하기 V 곱하기 사인 세타다. 자, 이렇게 되잖아. 이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 지금 보니까 이게 사인 세타가 붙어 있어서 이 중심 기준 위치 벡터랑 R 벡터, 속도 벡터가 같은 방향이거나, 이게 이제 세타가 0일 때지, 그렇지? 아니면 아예 이렇게 반대 방향이거나, 이렇게 세타가 180도일 때죠. 자, 이렇게 가까워질수록 크기가 0에 가까워지는데, 사실 이렇게 중심을 향하거나 뭐 아예 바깥쪽을 향하는 운동을 회전 운동이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아니, 이런 식으로 원 중심을 향해서 움직이는데 이게 어떻게 회전 운동이 될 수 있겠어, 그치? 아, 이렇게 아예 원 중심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어떻게 회전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위치 벡터와 속도 벡터 사이의 각도가 0도에 가까워지거나 또는 180도에 가까워질수록 어디에서 멀어지게 된다? 회전 운동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회전 운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왜 각 운동량이 크면 회전을 빨리빨리 크게 하고 있는 거고, 각 운동량이 작으면 회전을 살짝 좀 작게 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렇지? 이 각 운동량이 결국에 이 회전 운동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회전 운동에서 멀어지게 될수록 이 회전 운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각 운동량의 크기도 작아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어때요? 물체 운동이 회전 운동에서 멀어질수록 이 사이 각도가 0도나 180도에 가까워질수록 각 운동량도 덩달아서 작아진다. 그럴듯하죠?
물론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각 운동량이 R 크로스 P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도할 수 있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다 했어요. 각 운동량 벡터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쉽게는 그냥 모멘트 오브 이너셜 곱하기 각속도 벡터의 곱이다. 자, 또는 이게 위치 벡터, R 벡터와 모멘텀 벡터, 이 P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로 표현이 된다.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각 운동량에 대한 양자역학적인 오퍼레이터를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 위치에 대한 오퍼레이터랑 운동량에 대한 오퍼레이터 다 알고 있잖아요? 별로 어렵진 않아요. 자, 다만 이 오퍼레이터를 만들기 전에 이 크로스 프로덕트가 뭔지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는 연산인지는 알아야겠지? 자, 이거 한번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자, A라는 벡터랑 B라는 벡터가 있는데요. 자, A 벡터는 마이너스 2i 더하기 1j 더하기 1k고요. 3차원 벡터네. 여러분 ijk가 뭔지는 알죠? 단위 벡터. 이게 각각 x, y, z축 방향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b 벡터는 3i 마이너스 1j 더하기 1k다. 자, 저렇게 벡터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때 A 크로스 B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계산할 줄 알아요? 어떻게 하냐? I, J, K 이렇게 쓰고요. 일단 첫째 줄에 A 벡터의 성분을 씁니다. 마이너스 2, 1, 1 이렇게. 자, 두 번째 줄에 B 벡터의 성분을 써요. 3, 마이너스 1, 1. 자, 그 다음에 I 하고 요 I 뺀 나머지 있죠? I 줄을 뺀 나머지 1, 1, 마이너스 1, 1만 여기 옆에다 이렇게 써요. 자, 그 다음 빼기 J하고 J 줄 뺀 나머지 있죠? 마이너스 2, 3이랑 1, 1 이렇게 이것만 또 옆에다 써요. 마이너스 2, 1, 3, 1. 자, 더하기 마지막 K하고 또 K 줄만 뺀 나머지 요거 마이너스 2, 1, 3, 마이너스 1만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서 서로 빼줘요. 자, i에다가 어떻게? 대각선 1번 1 곱하기 1. 자, 빼기 요 대각선 2번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자, 빼기 j의 첫 번째 대각선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 자, 빼기 두 번째 대각선 1 곱하기 3이니까 그냥 3이고요. 자, 더하기 k 첫 번째 대각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2고요. 빼기 1 곱하기 3이니까 두 번째 대각선 3이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는 2i 두 번째는 마이너스 5인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5j 마지막 마이너스 1 k가 된다. 자, 그래서 이 벡터가 A 벡터랑 B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한 제3의 벡터. 문제에서는 여기 이제 C 벡터라고 되어 있는데, 자, C 벡터가 돼요. 아, 물론 여러분들 하던 대로 이렇게 해도 돼. A 벡터 크기 구하고 B 벡터 크기 구한 다음에 일단 이 C 벡터의 크기 구하고요. 크로스 프로덕트니까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A 벡터, B 벡터 사이에 각도 해주면 될 거 아니야. 물론 여기서 이 각도를 구하기가 좀 힘들긴 합니다. 이 3차원이다 보니까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이 몇 도가 되는지 한눈에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크게 구하고, 그 다음에 이 크로스 프로덕트 했을 때 하나 특징이 뭐예요? 이 결과 벡터, C 벡터의 방향이 어떻게 돼? A 벡터에도 수직하고 B 벡터에도 수직하죠. 뭐 예를 들어서 B 벡터랑 A 벡터가 뭐 이런 식으로 놓였다고 하면 C 벡터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A에서 B 방향으로 이렇게 오른손을 감싸 쥐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어디야? 위쪽이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도 수직, 이것도 수직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 크기랑 방향을 따로 구해서 C 벡터를 구할 수도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각도를 알아내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 성분을 가지고 이 크로스 프로덕트를 바로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이 위에 있는 이 방법입니다. 뭐 외울 필요 없어요.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 자, 그러면 일단 이 방향이 맞는지만 한번 확인해 볼까? 이 C 벡터가 A 벡터에도 수직하고 B 벡터에도 수직해야 된다고 했거든?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확인해? 두 벡터가 수직한지 수직하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뭐 해보면 돼요? 닷 프로덕트 해보면 되지. 자, A 벡터랑 C 벡터 닷 프로덕트 해봅시다. 이 두 벡터가 만약에 수직하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겠어? 0이 나오겠죠? 그냥 성분만 쓸게요. 마이너스 2, 1, 1이고요. 벡터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잖아. C 벡터가 2, 5, 마이너스 1이야. 이거 어떻게 하죠? x, x끼리 곱해. 더하기 y는 y끼리 곱해요. 또 더해. 그 다음 z, z끼리 곱해서 또 더합니다. 얼마 나와? 0이죠? 아, A 벡터랑 C 벡터 수직하네. 자, 다음 B 벡터랑 C 벡터도 수직하냐? 자, B 벡터가 3, 마이너스 1, 1이고요. C 벡터는 또 똑같이 2, 5, 마이너스 1이다. 자, 다 프로덕트 어떻게 하죠? x, x끼리 곱해주고 y, y끼리 곱해준 다음에 더해주고 z, z끼리 곱한 다음에 더해준다. 또 어때요? 0이죠? 아, 그래서 C 벡터의 방향 어떻게 된다? A 벡터랑 B 벡터 둘 모두에 수직하다. 자,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가 잘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분만 가지고도 우리가 크로스 프로덕트를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다. 뭐 사이값 같은 거 알아내려고 고생할 필요가 전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고전 물리학적으로 이 앵귤러 모멘텀 벡터가 이렇게 위치 벡터 크로스 모멘텀 벡터라고 했는데, 자, 만약에 우리가 이 위치 벡터를 이렇게 x, y, z 뭐 또는 xi 더하기 yj 더하기 zk라는 이런 벡터로 표현을 하고, 그럴듯하죠? 이게 그냥 어떻게 쓰면 x, y, z라는 거니까 3차원 공간상에서. 자, 비슷한 방법으로 이 모멘텀 벡터를 이렇게 모멘텀의 x축 방향 성분 옆에다가 유닛 벡터 i, 모멘텀의 y축 방향 성분 j, 모멘텀의 z축 방향 성분 k. 자, 이런 식으로 성분 형태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 자, 이 i 크로스 p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 성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어떻게? i, j, k 쓰고, 자, 첫 번째 줄에다가 첫 번째 r 벡터 성분 x, y, z 써주고, 두 번째 줄에다가 두 번째 벡터 모멘텀 벡터의 성분 이렇게 쭉 써주고요. 상자 만든 다음에, 자, 이거 어떻게 정리해? 자, i에다가 i 줄 뺀 나머지 요거 yz, py, pz 줄여주고, 자, 다음 j에다가 j 줄 뺀 나머지 x, px랑 z, pj, 그치? x, z, px, pz 이렇게 또 줄여주고요. 자, 더하기 k에다가, 자, k 뺀 나머지 요거 x, y, px, py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요거 곱한 거에서 y 곱하기 pz 요거 곱한 걸 빼죠. z 곱하기 py. 자, 여기 i.
자, 그다음 빼기 요거 곱한 거에서 x 곱하기 pz 요거 곱한 걸 빼죠. z 곱하기 px. 자, 이게 j. 자, 마지막 또 똑같이 요거 곱한 거에서 x 곱하기 py 요거 곱한 걸 빼줘요. y 곱하기 px. 자, 이게 k다. 근데 얘만 마이너스니까 좀 불편하죠? 이거 집어넣어. y pz 빼기 z py i. 자, 더하기 순서 바꾸면 되죠. z px 빼기 x pz j 더하기, 자, 뒤에 똑같이 x py 빼기 y px k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앵귤러 모멘텀 벡터를 이렇게 성분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I 크로스 P를 계산을 해서. 자, 그러면 요 y pz 빼기 z py가 결국에 이 앵귤러 모멘텀 벡터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옆에 뭐가 달려 있어 지금? x축 방향 유닛 벡터 i가 달려 있잖아. 자, 이게 바로 이 앵귤러 모멘텀 벡터의 x축 방향 성분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z px 빼기 x pz 옆에 뭐 달려 있어요? y축 방향 유닛 벡터 달려 있잖아. 이게 뭐인 거야? 앵귤러 모멘텀 벡터의 y축 방향 성분이 된다. 자, 마지막 x py 빼기 y px는 옆에 뭐 달려 있어? k가 달려 있잖아, 그치? y축 방향 유닛 벡터.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앵귤러 모멘텀 벡터의 z축 방향 성분이 된다. 자, 그래서 lx, ly, lz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모멘텀 형태로, 이거를 이제 오퍼레이터 형태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데, 자, 방법은 똑같아요. lx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 lx가 y pz 빼기 z py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이런 y나 z 같은 이 위치는 오퍼레이터 형태가 어때요? 똑같지? 위치 같은 경우에는 고전적인 위치나 양자 물리학적인 위치나 똑같아요. x는 x고 y는 y고 z는 z야. 뭐 사실 당연하지. 양자역학이 된다고 해서 뭔가 어떤 특정 지점을 가리키는 위치에 대한 표현이 바뀐다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 뭐 현실에서는 1,1,1인 어떤 위치가 양자역학적으로는 뭐 1,3,5가 된다?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위치에 대한 오퍼레이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y는 y고요. z는 z야. 결국 뭐가 문제예요? 이 운동량 pz랑 py를 우리가 양자역학적인 오퍼레이터 형태로 나타내주면 되겠다. 여러분, pz가 뭐죠? 마이너스 ih바에. 선생님, 저는 px밖에 모르는데요. 여러분, px가 뭐였어요? 마이너스 ih바 x에 대한 미분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pz는 뭐겠어요? 이게 왜 x에 대한 미분이겠어? x에 대한 모멘텀이니까 x에 대한 미분이겠지. 자, 그러면 z에 대한 모멘텀은 뭐에 대한 미분? z에 대한 미분이다. py는 똑같이 마이너스 ih바 dy다. y에 대한 미분이다. 자, 이거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앵귤러 모멘텀의 x축 방향 성분에 대한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되냐? 자, 위치 오퍼레이터. 자, y는 그냥 y예요. 여기다가 pz 마이너스 ih바 ddz 빼기, 자, 위치 z에 대한 오퍼레이터는 그냥 z야. 자, py 마이너스 ih바 dy가 된다. 자, 마이너스 ih바 이거 공통이니까 묶어줄까? 마이너스 ih바 이렇게 묶어주면 y ddz 빼기 z dy가 결국 뭐가 된다? 앵귤러 모멘텀의 x축 방향 성분에 대한 오퍼레이터가 된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배응 원리.
앞에서 우리 이렇게 많이 만들었잖아. 뭐 키네틱 에너지 오퍼레이터도 만들고 키네틱 에너지 오퍼레이터에서 모멘텀 오퍼레이터도 유도해보고, 그치? 자, 똑같은 거 한 거야. 자, LYLZ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여러분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런 앵귤러 모멘텀이라는 개념이 왜 필요할까? 이거 뭐 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관심 있는 양자역학적인 모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수소원자, 그치? 특히 수소원자의 전자 분포. 수소원자 안에 이 전자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을 것이냐, 뭐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을 것이냐. 근데 여러분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돈다고 생각하죠? 자, 돈다. 뭐 필요해? 무슨 운동이야? 회전 운동이잖아. 앵귤러 모멘텀이라는 개념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운 좋게 원자 안에서 전자가 그냥 직선 운동만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사실 그러기 쉽지 않죠. 왜? 우리 원자 그릴 때 어떻게 그려? 동그랗게 그리잖아. 자, 그래서 이 앵귤러 모멘텀이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요 회전 운동의 개념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럼 원자 안에 분포하는 전자의 거동을 한번 해석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까지 뭐 복습 겸 해서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봤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질문 있어요? 자, 목요일 수업은 당연히 휴강이고요. 여러분 시험 준비 잘 하시고, 아, 요번에 투표가 아주 치열하더라고. 시험 날짜가 많이 다른가 봐. 근데 3학년쯤 되면 여러분들 그 듣는 전선 과목이 그 취향에 따라서 좀 많이 갈리기 때문에 사실 시험 날짜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긴 합니다. 자, 따로 질문 없으면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시험 준비 잘 하시고, 우리 시험은 다음 주 화요일이죠? 네, 다음 주 화요일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요.